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 저는 라임. 저는 아토미입니다. 오늘은 노랑, 아토믹, 라임이 모였어요. 새로운 조합이죠. 원래 저희가 기존에 했던 조합도 막 고정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어떤 조합이 좋을지 한번 보자 하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뭐 두 번씩 원래 하기로 했던 그 회차가 끝나기도 했고 또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없는 배와 후배와 원정은 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꽉 채워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바빠졌고, 근데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우리 셋은 딱 셋을 나눴어요. 시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좀 처음 하는 것처럼 떨리네요. 네, 잘 봅시다. 네, 뭐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오늘 이제 녹음하러 오면서 지하철에서 근황 뭐 얘기할지 고민을 했는데 저 최근에 저번 주인가? 최근에 음악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저 원래 무조건 CD를 사거나 적어도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었거든요. 왜냐면 스트리밍을 들으면 뭔가 내 거 같지가 않아서 느낌이 무조건 파일이라도 받아서 들었는데 핸드폰 용량이 못 견뎌서 사진도 제가 엄청 찍고 음악도 너무 많으니까 맨날 막 그런 알람이 뜨는 거예요. 1기가 미만 이런 알람 떠서 맨날 뭐 지우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그냥 스트림으로 갈아탔는데 편하고 좋긴 좋네요. 편하니 저는 그 통신사 데이터 프리를 이용하려고 지니 뮤직을 KT인가 봐요. 유플러스. 유플러스도 데이터 프리가 되니까 유플러스 쓰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아직 적응 중이에요. 제가 스트리밍을 써본 적이 예전에 애플 뮤직 잠깐 써보고 그때도 그냥 무료 몇 개월 이것만 써봐서 약간 지금 좀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눌렀다 목록 날리고 막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이런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처음 들을 때 듣기 시작할 때는 굴법다운이 한창 유행했어서 그렇게 받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스트리밍으로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 2018년쯤부터는 음악을 잘 안 듣고 저는 사람 말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많이 듣다가 요즘 음악을 들어볼까 해서 좀 그 유튜브 레드를 저는 새로 끊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그냥 하나를 누르면 그 한 곡에 좀 비슷한 노래 목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들으면은 되게 진짜 다 비슷하고 좋아하는 걸로 골라주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걸 들어보고 있어요. 좀 비싸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샤이니를 좋아하는데 샤이니가 저번 주 컴백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쵸. 그냥 뭔가 저도 처음에 저는 막 엄청 열성적인 팬이라기보단 그냥 컴백하면 노래 듣고 뭐 그런 음악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컴백한다는 소식 좀 빠른데 약간 생각을 했다가 근데 나오는 거 보고 뭔가 되게 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게 또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고 노래도 좋고 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 샤이니의 데리러 가를 들어보세요. 저도 꼭 들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앨범이 나오면 들어보는 정도의 팬이었고 종현님은 라디오 때문에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임은 저는 원래 제가 술을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도 술을 자주 마시는데 요즘 들어 뭔가 약속들이 생겨가지고 뭐 예기치 못하게 어제도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는데 그날 약속을 잡게 돼서 술을 마셨고 당일 약속? 네, 그래서 술자리에서 근데 또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또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아침에는 좀 힘들었는데 보였어요. 왜냐면 거의 그 제일 큰 피처를 두 개를 둘이서 거의 다 마셨거든요. 그럼 몇 리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머릿속으로 혼자 계산하면서 막 취한 와중에 계산하면서 잠들었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그래도 5잔 넘나? 그 나도 어제 한 500으로? 2천 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는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술은 좋고 사람도 좋고 이야기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지만 만드는 수치는 좋지 네. 않다. 만드는 근황이었습니다. 저의 근황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는 어제 사전 투표를 마쳤거든요. 어. 다들 저는- 당일날 하실 네. 네. 저는 또 그 실거주지랑 아. 그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가지고 그날 하려면 좀 먼 길을 떠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뭐 투표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잘 모르지만 좀 그래도 알아보고 했는데 도장을 찍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7장을 찍었거든요. 저 이번에 할 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되게 막 그 뭐 도장 찍는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쿡쿡쿡쿡 이렇게 찍으니까 재미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13일이 투표 날이고 우리 방송은 그 전날 올라가요. 투표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빅방상영관 5번째 영화는 루비 스팍스입니다. 제가 감독이랑 배우들 기본 정보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희 이거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윤 씨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왜냐면 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원래 약간 그 일상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나 그날 만났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꿈에 연결돼서 나와가지고 가끔 진짜 현실이랑 꿈이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 때가 있죠. 근데 그 날도 뭔가 제가 이 영화랑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이 영화를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뭔가 그 얘기를 어쩌다가 그 저희 카톡방 안에서 꺼냈는데 막 노랑 씨께서 그럼 저는 해야지. 이 영화를 안 보고 그냥 꿈 꿨으면 네. 해야지. 그것도 있고 이제 이게 개봉을 했죠 최근에. 최근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개봉인 줄 알았는데 이게 2012년에 제작됐고 미국에서는 12년에 개봉을 했대요. 근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왜 그랬는지 개봉을 안 했었고 이번에 그 첫 개봉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DVD로는 나와 있었어서 제가 꽤 오래전에 이거를 봤거든요. 맞아요. 혹시나 뭐 그래도 이제 개봉 영화니까 그치? 혹시 들어줄 사람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했죠. 이렇게 꿈도 네. 겹치고 시기도 겹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소개를 해볼게요. 이 영화의 감독은 발레리 페리스, 조나단 데이턴 이 두 남녀 감독인데 부부 감독이세요. 감독에 대한 얘기는 아토믹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일단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폴다노
폴다노는 이제 미스 리틀 선샤인, 베어 미 블러드, 러브 앤 머시 이런 영화에 나왔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맞아요. 나왔죠. 네. 그리고 이 루비 스팍스 영화 제목 이 사람의 이름인데 루비라는 인물을 연기한 조이 카잔 이 사람이 저는 이걸 알고 되게 놀랐는데 폴다노와 실제 연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쓴 네.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원래는 영화로 데뷔를 하긴 했는데 좀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는 연극으로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극 무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대학 때부터 연극 극본을 써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극본을 3개를 무대에 올렸대요. 배우로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극본도 쓰고 네, 제가 알만한 영화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루비 스팍스 이 영화가 좀 제일 유명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을 제가 알면은 좀 뭔가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이 두 폴다노랑 조이 카잔이랑 실제 배우인데 실제 제가 실제로 배우고 그리고 연인이고. 실제 연인이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루클린에 집을 얻어서 같이 살고 있다고도 하고요. 두 사람이 저는 그냥 뭐 사귀다 헤어지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할리우드에. 그래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막 2010년에는 미개 지름길이라는 영화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출연하고 그리고 2012년에는 이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에도 같이 출연하고 각본도 썼고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명의 소설이 있어서 이거 각색한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폴다노가 연출한 와일드 라이프라는 영화가 개봉을 이제 2018년 10월이 개봉 예정이래요, 미국에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영화는 제이크 질렌할, 캐리 멀리건이 또 캐리 멀리건. 어디 나온 사람이? 위대한 개츠비. 에도 나오고 언 에듀케이션에도 나오고 서프라제트 네. 나오죠, 주인공. 아무튼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꾸준히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만나는 거랑 또 오래 만나면서 일을 또 같이 맞아, 하는 건 또 맞아.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저는 DVD로 봤거든요, 이 영화를. 근데 거기에 실제 커플들이라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이 부부도 그러니까 감독도 실제 커플이고 배우들도 실제 커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관계도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감독들이 인터뷰를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막 그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는 맞아.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이 관계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봤을 만한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트립 투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이런 영화들에 나와서 좀 장기자랑 같은 걸 많이 하시고 입담을 뽐내는 스티브 쿠건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최근에 전주에서도 트립 투 스페인이 개봉했었죠. 그쵸. 그리고 아네트 베닝이 유명하시죠. 저는 우리들의 20세기라는 마이크 밀스 감독의 영화에서 나온 걸 엄청 좋아하는데 노랑스의 영화. 그리고 그 크리스 메시너라고 그 폴다노가 연기한 켈리의
형으로 켈빈. 켈빈의 형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줄리 앤 줄리아라는 좀 사랑스러운 음식 만드는 영화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줄리아의 남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런 남편 어딨냐고 너무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되게 귀엽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다정하진 않지만 귀엽고 센스 있는 그런 남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줄리의 남편도 그렇고 줄리아의 남편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 사람은 좀 판타지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엄청난 사람이라서. 근데 그게 실화라는 거.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감독 얘기해 주실까요? 감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신데요. 두 분이 캠퍼스 커플이셨나봐요. CC! 심지어 UCLA 캠퍼스 커플이셨는데, 그 조나단 데이톤 감독은 영화를 전공하고 있었고, 발레리 페리스 감독님은 춤을 전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두 분이 만나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 같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니까. 일단 초기에는 한 8, 90년대쯤에는 음악에 관련된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밴드의 다큐멘터리 아니면 MTV에서 하는 어떤 음악 방송을 같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밴드 그 뮤직비디오 어제 목록을 쭉 보니까 되게 유명한 밴드들 많더라고요. 누구요? 오아시스도 있었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있고, 트래비스도 있고 등등으로 되게 한 20, 30개는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보고 싶다, 찾아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두 분이 같이 밥 인더스트리스라는 광고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꽤 유명한 회사라고 해요. 광고 회사로. 그래서 이케아나 뭐 애플, 소니, 폭스바겐 등등의 되게 유명한 광고도 많이 만들고 광고나 뮤직비디오로 상을 받거나 아니면 노미네이션 된 것도 많다고 해요. 그것도 다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걸까요? 일단 공동 설립자니까 계속 좀 같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멋있다. 일단 모르겠어요. 정확히. 하지만 위키에 목록으로 쭉 나와 있었어요. 네. 두 분의 위키에. 근데 영화는 그 2006년에 미스 리틀 선샤인이 첫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루비 스팍스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빌리 진 킹 세기의 대결 이걸 만드셨는데 저는 이번에 루비 스팍스 보면서 미스 리틀 선샤인까진 봤는데 빌리 진 킹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본 분들이 주변에서 평이 엄청나게 맞아요. 좋아서 맞아요. 빨리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엠마 스톤이 나오는. 그쵸. 그래서 두 분 영화, 이 루비 스팍스도 그렇고 영화 보면 약간 음악만 나오는 좀 뮤비나 광고 같은 장면들이 곳곳에 한 2, 3번 정도 나와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영화에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광고 쪽 일을 하셨던 분들의. 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라임이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 폴 다노가 분한 역할한 켈빈이라는 작가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발간한 소설로 큰 성공을 거두고 막 사람들로부터 거의 막 진짜 천재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작가에게나 그렇듯이 라이터스 블럭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워하던 시기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거기서 등장한 여자에게서 마침내 어떤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랫동안 시작하지도 못했던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꿈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음악이 엄청 네. 방방방하는 활기찬 음악, 뭔가 희열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너무 그 희열에 가득 차가지고 그 작업에 너무 막 매료돼서 진짜 밥도 있고 잠도 있고 막 진짜 그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소설 속의 주인공과 사랑에 빠졌다고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실제로 그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 자기의 현실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루비인데, 근데 루비는 자기가 소설 속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거를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그냥 켈빈이 소설 속에서 설정했던 그녀의 그런 모든 자잘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켈빈과 연애를 하면서 켈빈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게 다 처음부터 현실이었던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이고 처음에는 켈빈은 루비를 마주하고 너무 막 당연히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아서 막 미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쳤나 이렇게 계속 의심을 네, 하죠. 그쵸. 막 미친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막 밖으로 막 벗어나서 나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바깥의 사람들도 그 존재를 실제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현실 속의 인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진 채로 실제로 그녀와의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녀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쓰던 그 타이프라이터로 소설을 거기에 이어나가서 쓰면은 그 문장을 쓰면은 그대로 루비가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쵸. 그 형이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프랑스어를 네. 이상하게 네, 한다 이렇게 맞아요. 썼는데 갑자기 막 프랑스어만 하고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딱 알게 되니까 형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아 너는 이제 모든 남자들이 바라는 그런 여자친구를 막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걸 몸매를 좀 바꿔보라 이런 제안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켈빈은 정말 강하게 딱 부인을 하면서 지금 이대로 루비는 너무 완벽하고 그녀의 그 짧은 다리도 나는 너무 사랑하고 막 절대 다시 그 글을 써서 그녀를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루비가 막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자기랑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본인이 네. 생각하고 바랐던 모습이, 그런, 아닌 면들이 보이고 그쵸.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그 사물함 깊이 감춰뒀던 소설의 페이지들을 다시 꺼내서 꽂아서 자기가 원하는 루비의 모습을 문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씩 계속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요, 켈빈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하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에 켈빈이 루비한테, 내가 루비를 만들어냈고, 너를 만들어냈고, 너는 이 현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인물이야. 내가 너를 썼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write about 나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거야? 라고 루비가 물어보니까 켈빈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너를 썼어. 너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좀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켈빈이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루비는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자기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루비를 이제 보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 아침 루비는 켈빈의 집을 떠나서 사라지게 되고 켈빈이 정말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그런 루비와 겪었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된 소설을 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비와의 기억을 굉장히 어떤 소중한 기억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한 거죠. 근데 그 소설을 그 발표하던 날, 그 출판 기념회라고 해야 되나? 그날 그 너무 귀여운 자기 강아지 스코티랑 산책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그 잔디밭에 누워서 자기의 책을 읽고 있던 어떤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에서 봤던 그 루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머리만 좀 바뀐 루비였던 거예요. 저만 찍으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희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소설 속에서 튀어나와서 현실 속에서 켈빈과 계속 연애를 하던 루비가 집 밖으로 뛰어나간 순간 모든 기억을 잊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켈빈의 상상이었고 그 상상 속에 있었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다시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재회를 하게 된 것인지는 모호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영화는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어떤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그쵸.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 다시 보기라는 코너가 있죠. 각자가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을 가져와서 그 장면을 다시 함께 봐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좀 영화의 주인공들보다 사실 주인공들의 감정이입을 많이 못하고 다른 인물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영화에 닥터 로젠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이분은 이제 켈빈이 글 쓰는 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심리 상담 혹은 치료 같은 것을 받는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치료사 선생님. 그래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켈빈이 그분한테 가서 막 나 지금 너무 멍청한 얘기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나는 네가 멍청한 얘기 할 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켈빈이 처음으로 뭔가 이분에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고 글을 쓸 때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또 막 근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내가 만든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냐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닥터 로젠탈이 왜 그러면 안 되냐고, 그리고 걔가 가짜인 거 확실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눈빛이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다 안아줄 것만 같은 그런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켈빈은 너무 불완전하고 막 타인을 루비도 그렇고 모든 타인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딱 세워서 그거로만 보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로젠탈은 그렇지 않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리고 그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런 켈빈조차도 그냥 다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게 이 영화에서 막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막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나 우울이나 뭐 공허함 같은 거를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뭐 어떤 조금 슬픈 감정이 있으면은 이거를 되게 또 배운 건 많아가지고 철학이랑 정신분석학이랑 이런 걸 또 책 많이 읽고 이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막 머리로 이렇게 엄청 애쓰고 있는데 그 감정과 몸의 감각 같은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상담을 받을 때 그 분께서 다 괜찮다고, 그 슬픈 것도 다 괜찮고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 제대로 느끼면은 다 괜찮아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떠올라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너 멍청한 거 얘기할 때 좋아 막 이렇게 하는 때 진짜 좋았는데, 이분께서 초반에도 켈빈이 라이터스 블럭 때문에 막 글을 못 써가지고 힘들어할 때 너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봐라. 너 걔 스커티 있잖아. 스커티가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무서워하고 막 덜덜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한 페이지를 써봐. 그랬는데 켈빈이 그거 뭐 엉망진창이어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닥터 로젠탈께서 아우 진짜 막 엉망진창이어도 돼. 막 약간 엉망진창일수록 맞아. 좋다. 네, 라고 맞아요. 하셨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제가 항상 저 자신이나 제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늘 느끼는 건데 내가 뭐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내가 뭐 뭔가 내 안에서 좀 부족하고 못나고 막 이런 드러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 더 떨리고 그리고 막 글에 대해서도 막 이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겠고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냥 뭐 글을 쓸 때도 막 뭐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무슨 글을 쓰든 그래 한번 내가 똥을 싸보자. 누가 치고 매일 싸는 건데. 이렇게 좀 망쳐도 돼. 좀 이상해도 되고 좀 뭐 어때? 막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풀려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내가 바보 같고 꺼내기에는 너무 나한테도 부끄럽고 막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막 내가 너무 떨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떨면서 해도 상대가 괜찮아 정말 제가 정말 두려워하던 어떤 걸 꺼냈을 때도 막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고 막 안아주면서 괜찮아 하면 진짜 세상이 진짜 정말 그 전까지 내가 갇혀있던 게 막 다 녹아내리면서 나 괜찮구나 나도 한번 살아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그래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냥 글을 쓰는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로젠탈께서 해주셨던 그런 마음이 저는 되게 되게 소중하다고 너무 생각했어요. 사람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놓을 줄 알아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살면서 뭔가 계속 나 이거 잘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맞아요. 물론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너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자신에게 관대하게. 이래도 어때 저래도 어때 뭐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좀 아니다 좀 더 열심히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무튼 적당히 맞아요. 적당히가 좋죠. 하는 걸로. 아토믹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되게 많았는데 전 아까 감독님들 얘기할 때랑 약간 이어서 좀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켈빈이 처음 루비를 보고서는 얘가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죠. 근데 루비가 따라서 너 지금 바람 펴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루비가 보이고 들린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루비는 화가 나서 막 가는데 켈빈이 쫓아가서 막 미안해 하면서 내가 뭐가 좀 이상했나 봐 하면서 루비를 붙잡고 이제 키스를 하면서 이거 진짜잖아 이러면서 완전히 욕을 하죠. 네. 너무 좋아요. 욕을 하죠. 거기서 했던 말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너가 여기에 있고 너가 리얼이라는 게 진짜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느껴져 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 대사가 근데 나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모르겠다. 맞아. 막 나도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울 것 같은 그런. 저 그리고 그때 루비가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이 대답이 좋더라고요. 말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진짜 뭔가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서 둘이 좀비 영화제도 보러 가고 오락실도 가고 클럽도 가고 하는 이 같이 첫 데이트 같은 씬이 쭉 이어지는데 대사 없이 그냥 둘이 막 꽁냥꽁냥 거리고 음악 나오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설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보는데 둘이 너무 사랑스럽고 특히 그 루비 역의 조이 카잔이 진짜 뭔가 발랄한 네. 매력이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오락실에서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맞아요. 장면에서. 그래서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한테 가는 길에 막 해변을 지나고 맞아요. 뭐 절벽 이렇게 지나 바다 보이고 그런데 그때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 보다가 또 음악 찾고 이랬는데 그때도 엄청 맞아. 시원하고 좋았어요. 맞아요. 자동차 광고 같은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라임 저는 마지막에, 아까 줄거리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켈빈과 루비 사이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고, 결국에는 그녀를 놓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어서, 켈빈이 마지막 소설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과거가 그녀를 놓아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은 켈빈의 창조물, 크리에이션이 아니게 됐고,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She was free.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붙인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루비가 숨어 들어간 방 앞에 두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루비는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소설을 발간한 출판 기념회에서 켈빈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법이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것은 잉크와 종이와 상상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고 때때로는 그 말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허두 중에 하나가 저를 사실은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이기도 한 게 타인의 관념이나 타인이 나 자신에게 규정 지은 그 틀에 내가 갇히는 것이나 혹은 내가 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규정 지은 그 틀에 갇히는 것에서 항상 그게 너무 답답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정말 제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들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우주에서 뭔가 우주 밖에 어딘가에서 어떤 그런 흐름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말을 하면서 되게 저도 이 안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저는 글을 쓰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틀 안에서 해방이 돼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상대와 세상과의 흐름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놓아주고 내가 타인을 놓아주게 되는 거,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항상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한테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저는 좋아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해방되고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내가 어떻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걸 케빈이 깨닫게 그쵸. 되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이 영화를.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루비의 등장을 통해서 그치만 루비를 어떻게 해도 내 맘대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써봐도 뭔가 이상하게 되고 저렇게 써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또 나 꼭 말해야겠다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 라임 씨가 얘기한 장면 속에 있는 건데요.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켈빈이 루비에 대한 소설을 She was free라는 단어 네. 문장으로 끝내고 그 원고 위에 포스트잇에다가 맨 마지막 장을 봐 사랑해 이렇게 쓰고 방 앞에 올려놓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루비도 없고 그 원고는 그대로지만 위에 있던 포스트잇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마지막에 영화의 결론에서는 루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루비와 정말 비슷한 여자를 켈빈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걸 마지막 장면이랑 그 I love you라고 써진 쪽지가 사라진 게 뭔가 루비가 정말 뭐 이렇게 소설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 소설이 끝나서 공기 중으로 사라졌을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어딘가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살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냥 그런 어쨌든 둘이 사랑했고 켈빈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마음은 갖고 떠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둘이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포스트잇 쓰는 장면 I love you라고 쓸 때도 울컥했는데 그게 사라진 걸 보고서 더 약간 이랬어요. 그래도 둘이 사랑한 건 진짜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좀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제 왓챠를 잘 쓰는데 그 평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 거의 호러 수준 뭐 이렇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저는 그 켈빈이 자꾸 루비를 가두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루비를 보지 않고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 좀 설득당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켈빈의 변화랄까? 켈빈이 결국에는 그렇게 루비를 풀어주지만 켈빈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제가 별로 감흥을 하지 못해서 좀 켈빈은 그래도 싫고 루비가 고통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루비가 다시 켈빈을 만나는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망가지 왜 다시 왔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토믹이 얘기를 하는 뭔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고 그 사랑이 전해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뭐 그런 억압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또 그 사람하고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물론 영화여서 그렇지만 애들이 다시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토믹 씨가 해주신 얘기가 되게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결말까지도 너무 좋았어서 왜냐면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가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걸 만회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돼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 자신도 항상 제가 부끄러운 거는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실수를 하고 무언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걸 자각하면서도 변화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뭔가 이 영화는 그거 안에서 너가 변화 한번 해볼 수 있고 너가 제일 두려웠고 너가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 한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항상 좀 영화마다의 특색을 집어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촉발시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서 글 쓰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일단 라임 씨부터. 제일 먼저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마크 포스터 감독의 2006년작이에요. 근데 그 루비 스팍스는 작가가 사는 현실 속에 작가가 만들어낸 주인공이 등장한 경우라면은 이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그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세상 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세상 속에서 이 주인공이 마치 그냥 우리가 뭐 신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듯이 그런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 같은 걸 다 아는 전지적인 그 작가의 음성이 정말 말 그대로 들리는, 내레이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데 그 작가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장까지도 그 내레이트 하는 걸 듣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풀어나가게 되는데 왜냐면 이 작가는 언제나 결국에는 주인공이 죽게 되는 비극만을 써온 소설가이고 그리고 이 주인공을 어떻게 죽이느냐가 이 사람한테는 관건인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제 내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롭고 또 따뜻하게 그려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루비 스팍스와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작가와 그 작가가 창조해낸 그 세계 속의 인물과의 관계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 작가가 그 이전까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뭔가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성찰, 새로운 방향을 얻고 나아가게 됨으로써 뭔가 그 관계나 혹은 작품의 새로운 어떤 막이 열리는 새로운 결말이 열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구조인 것 같아서 뭔가 이 영화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가 이 얘기를 팟캐스트 할 때 그러니까 작가에 관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서 두 분한테 뭐 어떤 영화 있냐고 물어봤다가 이제 라임 씨가 추천해줘서 어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정말 좀 요즘은 할리우드 영화 하면 좀 그런 마블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정말 큰 자본과 CG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옛날엔 정말 미국 영화가 되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나홀로 집에라든가 좀 재밌는 미국 영화 되게 많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제 보면서 루비 스팍스랑 좀 겹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나도 소설 속의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재밌고 흥미로운. 저는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근데 결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가 저는 안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결국 죽을 거야 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는 이야기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항상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불안해하는 두려운 내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건 결국 너 좋게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라고 하면 별로 그냥 살면 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기 때문에 항상 겁을 내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차라리 너 이렇게 죽을 거야를 알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악의 하루에서는 좀 그래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다른 부분도 되게 좋아하지만 딱 그 장면에서 막 뭔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결말을 아는 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방금, 물론 어제도 제가 다시 그 스트레인저 댄 픽션을 보면서 되게 묘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설정상 작가가 쓰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은 허구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 다 너무 현실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허구인데,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그게 계속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묘한 느낌이 맞아요.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뭐 그분이 이걸 각본을 쓰신 분이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대한 은유 같다라는 생각도 든 게 실제로 뭐 신이든 우주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쓰고 있고 막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막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되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작가가 쓰는 게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내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뭐가 작품이 있으면 그걸 작가의 것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나 루비스 팍스나 그 만들어낸 것이 막 튀어다니죠. 그 자체로 생명을 네. 얻고 그리고 그 작가에게서 벗어나서 더 맞아. 이상 그 작가의 창조물이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서 또 나아가서 작가에게 영향을 다시 줘서 맞아요. 작가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실제가 아닌 그냥 어떤 말이 떠올라서 그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왠지 그게 나인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그냥 글을 써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의미가 만들어져서 더 뭔가 맞아요. 써지기도 하고 다른 밖의 맥락으로 가기도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뭔가 더 밖으로 연결되고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진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뭔가 이거는 픽션이고 영화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다들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토믹이 가져온 영화는 어떤 건가요? 저는 디아워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일단 마이클 커닝햄이란 소설가의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일단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버지니아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이란 책을 쓰려고 고민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으로 네, 그렇죠.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는 세 가지의 시대로 나눠서 어떤 여자 주인공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일단 20년대에 버지니아 울프가 소설을 쓰고 있고 그리고 50년대에는 그 델러웨이 부인 소설을 읽고 있는 로라 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는 그 델러웨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클라리사라는 여자가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로비 스팍스나 스트레인저 댄 픽션은 좀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지만 이 디아워스는 좀 작가가 만든 작품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창작물이라 해야 되나? 창작된 인물과 독자라는 사람들이 작가에 대해서 받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몰입했던 게 로라 부인이었거든요. 50년대 로라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도 꼬마 어린 아들이 있는데, 좀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해야 되나? 약간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아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시대적인 배경이, 그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고 그 남편분이 이분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이 세계대전을 참전을 했다가 돌아온 상태인 거고, 이분이 전쟁을 가기 전부터 이 아내를 엄청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여인은 별로 관심이 그쵸. 없었는데, 근데 전쟁을 갔다 온 영웅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던 그런 시대고, 그 여성은 별로 선택권이 없는 시대니까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은 엄청 좋아하죠. 자기가 사랑하던 그쵸.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권태롭게 네.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1층에서는 아이와 남편이 뭐 아침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위층에 침대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던가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좀 뭔가 제가 그렇게 될 것 같,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제가 약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책을 읽으면서 그 버지니아 울프 작가가 실제로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 로라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멋진 책을 쓴 사람이 왜 강으로 뛰어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재능도 많고 뭐 시대적으로 여성이라서 힘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능도 많고 멋진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좀, 그래서 이 작품에 내가 더 애착을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로라한테 저는 이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서 얘기를 많이 했네.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제가 뭐 버지니아 울프의 창작물은 아니겠죠? 혹시 아니겠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겠지만 저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저는 어쨌든 그분의 소설가, 또 마이클 커닝햄의 소설가, 또 이 영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뭔가 그런 영향으로 좀 더 제가 어쨌든 변화를 했을 수 있잖아요. 잠깐의 기분 변화라도.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작가, 그런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은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받는 입장이겠지만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이나 제가 사랑해왔던 노래들이나 뭐 영화들이나 책들이 그 세계가 그냥 정말 저를 구성하고 제 안에 다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그걸로 약간 정말 그걸로 지탱을 하고 제가 무너져 갈 때 또 그걸로 다시 뭔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막 작가들이나 창작가들, 예술가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내뿜어내고 우리는 수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는 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읽어줘야만 그 작품과 그들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또 새롭게 의미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어떤 창작물과 창작자들을 정말 어떤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니까 너네가 고마워해야 돼. 저는 좀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는 그 디아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물론 그 새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지만 그 연결이 되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 고유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의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고 있어서 아무튼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독자가 뭔가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그쵸.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책은 잘 모르겠는데 영화나 전시회 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요즘. 그 독자의 영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관객의 영향이 요즘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뭐 우리가 평론가나 이렇게 뭔가 지위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만 블로그 포스팅만 해도 영향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영화 이거 볼까 뭐 약간 볼까 말까한 영화 검색했다가 완전 별로인 평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팔로우가 아무도 없어도 그냥 그 사람 말 하나만 봐도 좀 싫은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둘 다 중요하네요. 그러고 보니 왓챠도 좀 그러네요. 그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을 모아서 이렇게 물론 그걸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약간 이 사람이랑은 내가 진짜 영혼이 통한다라고 느껴지는 몇몇의 그런 아티스트, 뭐 가수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그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독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나의 뭐 이야기가 그 각각의 가슴에서 새로 지니게 된 어떤 그런 의미나 세계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늘 벅찬 의미로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방금 떠오른 게 이거는 다른 친구가 해준 말인데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JM이란 친구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 말고 다른 JM이 있거든요. 또 다른 JM.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 친구는 니체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 예전에는 처음에 니체를 읽을 때는 얘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놨네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생각인데 니체를 읽으니까 다 니체가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뭐 늦었나요?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잠시 니체가 닿았고 나도 거기에 닿아서 우리가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꾸 뭔가 창작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뭔가 네. 다 이렇게 다 원래 정말 라임이 말하는 그 우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닿고 서로 연결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저는 그걸 팟캐스트 안에서도 느꼈고 그냥 연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도 너무 느낀 게 내가 하거나 느꼈거나 생각하는 그대로를 막 이 사람 입에서 나오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고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맞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임은 원래 이렇게 작가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게 제가 어떤 좋아하는 경향 같은 게 있다는 거를 나중에 가서야 돌이켜봤을 때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어떤 노래를 딱 처음 들었는데 그 처음부터 막 너무 미칠 것 같이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고 막 어떡해 이거 어떡해 너무 좋아 막 하면서 사랑하게 된 그런 노래들이나 가수들이 있는데 돌이켜보니 그 노래들이 다 어떤 그런
어쿠스틱한 기타, 그 선율을 가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나 혹은 그걸 치는 싱어송라이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지를 했었는데 영화 같은 것들도 제가 나중에 정말 사랑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는,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들을 돌이켜보면은 작가 혹은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미드나잇 인 파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지만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고, 미스 포터 같은 경우도 영국의 그 유명한 동화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의 실제 삶을 다룬 이야기고, 토탈 이클립스도 프랑스의 그 정말 유명한 천재 시인 폴 베를렌느와 랭보의 그런 어떤 창조와 정열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까진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비포 선셋이랑 비커밍 제인인데, 비커밍 제인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고전 소설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실제 삶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재구성된 영화입니다. 여기서 톰 르프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배우 누구죠? 배우가 바로 제임스 맥어보이거든요. 제가 한국 배우 중에서는 공유를 제일 좋아하고 외국 배우 중에서는 제임스 맥어보이를 진짜 제일 사랑하는데, 이 배우와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처음으로 본 심야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경험이 되게 오래전인데도 너무 생생한 게 집에는 어떻게 갔나요? 아, 그냥 그때 아버지랑, 네,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셔서 아버지랑 갔는데 평범한 스토리였는데. 물론 저는 혼자 가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가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그 영화에서 정말 이 스크린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그 두 주인공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눈빛이라던가 막 너무 절절하고 막 가슴이 저리고 그 어린, 그렇게 어리지도 않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막 울고 막 그랬던 경험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데, 그래서 뭐 어쨌든 오만과 편견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이건 보신다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고, 어떻게 까먹었어. 우리 원래 하던 영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루비 스팍스였죠? 네. 루비 너무 빠져들었어. 루비 스팍스랑 공통점은 어떤 그 작가의 실제 삶과 이 작가의 소설이 좀 교차되고 중첩된다는 점에서 그런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차이점은 뭐 비커밍 제이는 현실이 소설, 그녀의 현실의 삶이 소설에 반영된 경우라면 루비 스팍스는 작가의 환상이 현실 속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비포 선셋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저희가 그 파일럿 방송에서 비포 선라이즈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뭔가 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포 선라이즈도 그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실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막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마치 제시와 셀린처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고 연이 이어졌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마침내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을 하게 됐을 때 정말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뒤여서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녀에게 바치는 영화였고, 비포 선셋 이 영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리즈지만 9년 후에 그쵸. 9년 후에 만났고, 실제 그 내러티브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에다노크가 그 비포 선라이즈 때 그 제시와 셀린이 만났던 그 경험을 소재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책을 발간을 하고, 그 책이 발간된다는 소식인가를 듣고 그 셀린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네. 출판 기념회 같은 맞아요, 거를 맞아요. 프랑스에서 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셀린이 거기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책을 통해서 만난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그걸 소재로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뒤에 두 사람이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셀린이 막, 야, 너 거기 그려진 거 진짜 나냐? 우리 그랬냐? 우리 그런 거 아닌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세련되고 멋진 말투인데. 맞아요. 약간, 네,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결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만나면서 얼마나 내가 사랑에 열려 있었고 거기에 내 모든 영혼을 다 쏟아 부었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믿었었는지 거기에 열려 있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돼서 너무 슬펐다. 왜냐면 그 이후에 나는 다시는 너와 가졌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에게 그 날에 내 모든 로망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 비포 선셋이나 비커밍 제인이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 영화라던가 아니면 작품이라던가 현실이 서로 반영하고 반영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거울처럼 비추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영화 내러티브 안에서도 또는 그 영화 내러티브를 만드는 창작자의 삶 속에서도 어떤 현실이 작품을 또 작품이 현실을 서로 재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를 구성해 왔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거는 제 자신이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항상 느끼게 되는 개인적인 마음이기도 한데, 뭔가, 음악이든 영화든 뭐 어떤 예술을 만드는, 창작물을 만드는 그 사람이 자기 실제 삶에서의 인연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바치는, 헌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빚어진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항상 벅차고 또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점 하나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뭔가 새로운 그 연이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실제 어떤 경험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났으면은 음, 그것도 뭐 라임의 말 맞다는 완전하지만 근데 그걸로 뭔가 영화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맞아요. 에다노크랑 그 여자 배우 아무튼 줄리 델피. 줄리 델피도 네. 만나고 그들의 인연이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거 이대로 끝내긴 아쉽다 하면서 비포 선라이즈, 선셋 그리고 미드나잇이라는 또 영화의 맞아요. 세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어지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또 그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그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 때 막 기분이 우울하고 막 힘들 때는 이거 뭔가를 하거나 또 내가 뭔가를 만나거나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순간일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라임이 말한 것처럼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놨고 그게 이 세계를 이루고 있고 그게 나의 세계와 만나서 이렇게 나의 세계가 또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절망할 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온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다시 좀 힘을 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저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서 제가 정말 뭐 죽음이나 절망이나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런 감정들을 격렬하게 느끼면서도 뭔가 이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내가 결국에는
나의 삶이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맺게 될 그 관계 자체에서든 아니면 혹은 저로부터는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질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노랑 씨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작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작은 어떤 그런 계속 뭔가 이런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숨을 부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할 얘기가 있으신 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코너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인데요. 영화를 같은 영화라도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의미가 되니까 이게 이제 루비 스팍스라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화였는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 중에서 이 영화를 가장 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영화다.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이야기 했는데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는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상과 그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상이 있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경향성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 근데 뭔가 제가 이 영화를 많이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은 그 켈빈의 그런 너무 일방향적인 그런 모습이 루비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좀 켈빈에게 많이 감정이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켈빈의 변화랄지 그런 게 많이 저는 설득이 안 돼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켈빈의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뭔가 영화상에서 켈빈이 사실 변한 건 딱히 안 보이잖아요. 그냥 루비를 놓아주었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정도? 근데 전 그냥 변화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보면서 그러길 바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결말도 저는 호러가 아니라 얘네가 다시 루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만나서 변화한 모습으로 좀 더 뭔가 리에알라 해보고 해서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서.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별로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토믹에게 이 영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대사가 마지막 쯤에 나오는 대사가 그 닥터 로젠탈한테 켈빈이 이제 루비가 떠난 후에 상담을 하는 건데 이제는 설명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루비는 자기 스스로 진짜라 생각했고 켈빈은 루비를 사랑하면서도 얘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둘이 사랑한 건 진짜고 켈빈도 진심으로 루비를 좋아했던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선 자꾸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이거를 줄을 세워놓으려고 하니까 얘가 루비한테 그렇게
뭐라 표현해 폭력적으로라 해야 되나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남한테 엄청 푸시를 준다기보다는 저 스스로한테 좀 그게 많아서 남 눈치 많이 보고 좀 외부 시선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글도 못 쓰고 막 이러고 막 떨려 막 이 사람은 자기 하는데 막 내 거 볼까봐 글도 못 쓰겠고 막 이러거든요. 공부도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한테도 너무 내가 규정을 하려 하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있다라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뭔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스스로 설명하길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무 설명하라고 요구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괴로워지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최근에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거의 집에만 있고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노래 듣고 영화도 별로 안 봤어요. 이 팟캐스트 때문에 영화를 봤고 그냥 뭐 빈둥빈둥 거리면서 있었는데 뭐 가끔 이럴 때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예전에는 제가 막 좀 우울해지고 이러면은 막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가끔 이럴 때도 난 있는 거지 또 괜찮아지니까 좀 지나면 약간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요즘도 딱 그런 시기에 좀 한참 약간 가라앉아 있다가 그냥 또 이러다 괜찮아지지 이러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이걸 들으시는 분도. 저 되게 방금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팟캐스트를 저는 하게 된 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녹음해놓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노랑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평소에 그냥 뭐 라임 목소리도 좋아하고 뭐 마토의 목소리도 좋아하는데 이거 평소에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랑의 목소리는 제가 못 듣잖아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 이거 들으면서 노랑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이게 부끄럽지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노랑의 캐릭터를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런 노랑이 아니에요. 근데 듣다 보니 그 노랑이가 어떤 애인지 알겠는데 이 노랑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가 뭔가 캐릭터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타인을 보는 것처럼. 근데 그냥 제가 평소에 싫어했던 제 모습들이 얘한테서 보이고 그냥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노랑이라는 애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나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괜찮을 수도 있겠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뭐 괜찮아. 나랑 항상 얘랑 같이 사니까 20몇 년 동안 어딜 가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진짜 끔찍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지만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또 뭐 그냥 봐줄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안 좋다고 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도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래서 자기애가 충만해요. 그랬는데, 네, 아무튼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노랑이에게.
뭔가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있는. 네, 라임에게는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되게 오래전에 봤을 때도 되게 그때는 그리고 이번에 볼 때는 안 울었는데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정말 좋았고 마지막에도 막 약간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약간 이랬었는데 다시 볼 때는 뭔가 노랑 씨가 약간 제가 근데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별로였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호불호가 되게 분명해가지고 좋지 않으면 싫은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좋아하는 사람 이 영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점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좋아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또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라임이 엄청 좋다고 하니까 라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또 원래 좋으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다 좋고 티나죠. 이거 저거 막 이래서 좋고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좋았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티가 났겠죠? 네. 그래서 뭔가 별로 마음에 안 그래도 그 전에 두 분이 안 보신 영화를 선택을 이미 해놓고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한 거라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뭔가 노랑 씨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영화를 다시 볼 때도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막 약간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으로 좀 보게 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보게 되면서 나는 이 영화의 이런 부분들이 좋았구나. 여전히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사실 뭔가 어떤 면에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뭔가 그래요? 이런 진짜 그냥, 다행이네요. 네. 저는 좀 뭔가 이게 싫단 말이야. 저는 이 방송 녹음하면서도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좀 하긴 했지만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방송 들을 때 좋아하는 얘기를 듣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네, 아무튼 좋은 면들이 있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는 분리된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고 나랑은 분리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막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이런 거 같으면 뭐 제가 약간 어떻게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면면들을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오늘도 그냥 얘기하면서 뭔가 벌써 약간 오늘 후기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이 영화가 저한테 가지는 의미는 아직 코너가 일단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앞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정말 그 작가와 창작물 그 사이의 관계로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창작물이든 그 창작물이 완성되어서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각각의 그 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작가나 감독 그 개인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손을 떠나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뭔가 더 이렇게 다양하고 막 넘치는 어떤 그런 생명력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내 됐었고 거예요, 사실. 네. 너네들 거 아니고 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은유로 본다면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화두가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게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이나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때 여기서 켈빈이 마지막에 너가 곁에 있을 때는 너를 보지 못했는데 너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너가 모든 곳에 있어. 너가 모든 곳에서 보여.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리아언니 뭔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인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나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못나고 뭐 가끔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우고 뭔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그런 알맹이 완전 발가벗은 그런 알맹이를 봐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속에서 태어나는 진실된 관계 같은 것들을 저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유.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당신을 위한 영화관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기를 추천하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있나요?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생각을 해왔던 게 방금 앞에 코너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서 뭔가 저 스스로 저에게 준 규제를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뭐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뭐 싸워서 지친 연인들 아니면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서 더 좋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한 게 최근에 그 과 동기들 몇 명이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한 친구가 뭐 연애 고민 같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얘기 조금만 하자면 그 친구는 좀 자기가 해야 될 거가 좀 확실한 친구예요.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거 좀 열심히 사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누구를 만나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지만 카페에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싫고 이렇다.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넌 여자친구 만들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앤데 그래서 다른 친구가 뭐 얘기하다가 그 연인끼리 서로 각자가 자기가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쵸. 그렇게 서로가 각자 내가 맞춰줘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얘기해서 쟤 왜 갑자기 충고해 막 이러면서 너 뭐야 네가 연애 박사야 막 이러면서 뭐라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뭐 오늘 파케를 위해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신을 위한 영화관에서도 뭔가 연인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끼리 있으면 잘 지내고 싶어서 오히려 말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좀 틀어질까봐 괜히 불만이나 이런 거를 말했다 틀어질까봐. 근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서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폭발해서 갑자기 뭐 불같이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루비 스팍스를 보면서 그냥 서로가 너무 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지 서로에게.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간단한 말로도 풀 수 있었는데 너무 묵히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서 화해해야 되니까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장면이 정말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지점에서 루비가 켈빈한테 뭐라고 막 하소연을 하듯이 그 토로를 하냐면 너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율과 룰스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고 근데 그게 뭔지는 나한테 말해주지는 않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 실망을 하고 나를 막 바꾸려고 하고 약간 그런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켈빈이 가진 어떤 그런 면모가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다들 진짜 몇십 년을 혼자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규칙과 자기만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 속에서 생활 방식 속에서 이게 나한텐 편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쵸.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다르게 살아온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든 친구든 관계를 맺어갈 때 당연히 어긋나고 좀 막 갈등이 생기고 저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지점이 켈빈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내 방식대로 컨트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속에 있게 됐을까? 하고 서로 그냥 뭔가 거기서 다르게 살아왔던 그 세계 속을 탐험하고 알려고 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든 뭐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뭔가 저처럼 어떤 관념이나 아니면 관계나 그런 틀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는 느낌, 뭔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너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진짜 뭔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행동하면, 다르게 살아보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영화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게 영화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게 되지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스페셜 영상, 그 두 커플이 나오는 영상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영화 외부적인 것들이 되게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를 그냥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혹시 이 인터뷰를 들으면 영화를 그래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이나 봐서 뭐 저처럼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안 봤던 사람들도 이 영화를 더 좋아하고 보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조이 카잔이라는 배우이자 각본가가 이 영화를 썼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폴 다노랑 조이 카잔이 원래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많이 하면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쵸.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쓴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본가 쓴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 남자의 역할을 그 남자친구가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 역할을 하는데 그 영화 안에서는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돼서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주로 질문을 하는 게 뭐 폴다노에게는 이 영화 속 루비가 너의 실제 여자친구랑 얼마나 닮았니? 뭐 네가 다르니? 뭐 이런 질문. 뭐 조이 카잔에게는 폴다노랑 그 실제 너가 쓴 그 각본에서 켈빈이 뭐 비슷하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조이가 되게 답변한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당연히 내 남자친구고
내 가장 옆에 있는 남자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는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잘 알고 뭐 혹시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 불가능할 거고, 다르게 쓰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할 거고, 그냥 내가 써지는 대로 그냥 써지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썼다고. 그래서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 켈빈은 엄청 자기만의 기준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그 루비를 가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이는 전혀 켈빈의 폴을 가두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유롭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 영화에 그냥 이 배우들의 이 감독과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도 노랑 씨가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꾸 그걸 그 스페셜 영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정말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작품이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태도가.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이 난 게, 아까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그분을 사실 정말 더 많이 좋아하게 됐던 게,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룬 다큐인 꿈의 연대기를 그 EBS 다큐 영화제에서 처음 보고 되게 좋아하게 됐었는데, 그분이 작업을 하시는 방식도 그냥 그 스태프들이랑 혹은 뭐 각본가들이랑 혹은 배우들이랑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막 열린 그 과정에서 막 이 사람들이랑 내가 함께 이게 내게 아니고 막 나만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고, 그 라라랜드의 데이미안 셔젤이라는 그 감독도 그 영화를 만드는 그 현장이 사람들이 막 실수를 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고, 막 누구라도 뭔가 실수든 아니면 경험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혹은 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열려있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엉망일수록 좋아라고 했던 그 대사도 다시 한번 떠오르는. 어떤? 닥터 로젠탈이 엉망일수록 맞아요. 엉망일수록 너무 좋아요. 좋다는 그런. 맞아요. 갇히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는. 맞아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저는 그냥 딱 한마디. Be free! 자유로워집시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어땠어요? 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새로운 조합이고 그랬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어땠을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신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새로운 조합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조합도 또 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언제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 막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읽어주시죠.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